안녕하세요. 힐링이 되다 TV의 이한일입니다. 오늘은 38강 4부 트라우마의 흔적 12장 참을 수 없는 기억의 무거움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트라우마의 어떤 희생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낸시의 이야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희생자들에 대한 특징과 그리고 그 중에 구체적으로 낸시라는 간호사에 대한 이야기, 트라우마를 경험했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2장에서 우리 트라우마의 재발견, 또 억눌린 기억의 과학적 특성, 일반 기억과 트라우마의 기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잠깐 리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74년만 해도 이런 프리드만과 카플란이 쓴 이 정신과 학에 대한 어떤 굉장한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정말 많은 양의 두꺼운 정신과 학, 정신과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의를 공부하는 레지던트라든지 혹은 정신과학을 전공을 하는 정신과 의사들조차도 굉장히 일종의 교과서로 받아들였던 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74년에 이 근친상간의 어떤 행위들이 그 환자들이 어떤 정신과적인 문제를 갖다가 감소시키는데 이게 도움이 된다. 오히려 감소시킨다. 그래서 외부 세계와의 어떤 이런 조율을 하는데 오히려 더 괜찮은 기회가 된다. 그러니까 근친상간을 오히려 조장할 정도의 이야기들이 1974년에 정신과학의 교과서에 실려 있고 많은 정신과 의사들, 정신과 전문의가 되려고 하는 의사들이 이 책을 보고 이걸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1970년대만 해도 이 사회는 문명사회고 정말 제대로 된 우리가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시기조차도 우리가 얼마나 트라우마에 대해서 무지했는지 정말로 트라우마에 대한 제대로 된 개념이 없었는지를 이제 알려주는 대표적인 내용이 이제 이런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근친상간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고 환자들한테 적용했다고 생각해 보시면 정말 그 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지난 시간 이제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1980년대 후반이 되면서부터 이런 트라우마로부터 근친상간으로부터의 어떤 그래도 그 트라우마를 근친상간을 어릴 때 당하고 사회에 나와서 그래도 그 트라우마를 극복했던 사람들의 자서전 같은 이야기, 소위 말하는 Courage to Heal이라고 하는 이런 책들, 그리고 이런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의사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보고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썼던 In Trauma and Recovery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썼던 이런 책들이 나오면서 비로소 우리가 이제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해가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한 거죠, 사실은. 그 과정이 이제 콜거 박사가 이야기했던 게 폴스 메모리 신드롬. 그러니까 옛날에 10년 전의 트라우마가 지금 기억이 난다. 그 지어낸 이야기 아니야? 가짜 아니야?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지? 하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제 당연히 이야기가 제기되죠. 왜냐하면 어릴 때 트라우마를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학교도 다니고 직장 생활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잘 지내다가 10년, 20년 후에 어떤 계기에서 옛날에 그 트라우마가 다시 생각이 나면서 그런 공포라든지 두려움이 다시 엄습해 올 때 야, 정말 너 어릴 때 그 성폭행 당한 게 맞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거 어떻게 믿어? 증거도 없고 아무 목격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구별해내지? 진짜 가짜로 어쩌면 내가 너 옛날에 나를 성폭행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보상이라도 해줘 하는 보상 심리에서 그런 건지 진짜 그런 건지를 어떻게 구별해내느냐? 이런 이야기도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많은 논문들이 있었는데 린다 마이어 윌리엄이라고 하는 그 여성 과학자가 성폭행을 당하고 응급실에 왔던 206명의 소녀에 대해서 해보니까 한 38%는 기억을 못 하더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억은 해냈는데 실제로는 그 기억 말고 다른 걸 가지고 성폭행했던, 이게 잘못된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3분의 2는 어릴 때 성폭행 당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거나 오히려 기억을 하지 못하더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러느냐? 어릴 때, 더 어릴 때 그랬거나 뭔가 누군가가 내 그런 상황을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내가 이걸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잊어버리는 형태로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걸 잊어버리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일종의 이제 포겟, 기억이 이제 상실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이 소실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일종의 멘탈 디펜스죠.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다 하는 것들을 이제 논문으로 이렇게 증명을 해냈던 것도 있고. 그래서 콜크 박사는 본인이 이제 매사추세츠 제너럴 하스피탈에 있는 그 하버드 하버드 의과대학의 같이 협력병원으로 있는 거기에 있는 의사들과 같이 정말 우리가 비나인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억들 뭐 결혼하거나 어디 학교를 졸업하거나 어떤 좋은 뭐 경험이 있거나 이런 것들하고 정말 끔찍했던 경험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했다는 걸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해보니 우리가 아주 좋은 기억들 긍정적인 기억들은 보면 기억이 아주 잘 이렇게 구성이 시작부터 끝까지 언제 어떤 일이 있었고 그때 누가 왔었고 뭐 어떤 일이 있었고 그 뒤에 마무리는 어떻게 됐고 그때 우리가 느꼈던 이 신체가 느끼는 어떤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이 잘 조화가 되면서 하나의 이야기로 하나의 스토리로 뭐 결혼이라든지 누가 아기가 태어났거나 혹은 누가 졸업했거나 이런 것들이 다시 회상이 되면서 하나의 완전한 스토리로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인 일반적인 기억이라면 우리가 트라우마를 받은 기억들은 완전히 이렇게 조각나 있고 떨어져 있고 어떤 건 하나 디테일하게 나는데 전체적인 그림은 그때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그때 나를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얼굴 기억도 안 나고 글쎄 누구였을까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완전한 기억이 하나의 스토리로 엮어지는 게 아니고 그때 경찰이 먼저 왔는지 소방관이 먼저 왔는지 혹은 병원 앰뷸런스가 먼저 왔는지 이런 것조차도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조각나 있고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 트라우마의 기억이다. 이까지를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런 이제 트라우마 희생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대표적으로 낸시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라도 이 트라우마를 기억하고 싶은 사람 없거든. 너무 고통스럽죠, 사실은. 그리고 개인만 그걸 기억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사회 전체도 그렇거든요. 우리나라가 뭐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를 가지고 또 얼마 전에는 이태원 참사를 가지고 참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그 기억을 정말 우리가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상황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때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그 가족들이 살아가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잘 알면 그들의 정말 고통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단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세월호라든지 뭐 이런 이태원 참사 같은 것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뭐 사회적으로 뭔가를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집단들이 가끔씩 그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트라우마 환자들이 진실을 대하고 그걸 해주는 거에 대해서 뭐 때로는 사회적으로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저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트라우마 환자들의 그것들을 진짜 진솔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정말 사회 시스템이 정신과 의사가 또 심리학자들이 또 이것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혹은 그 주위에 있는 교회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 때 우리가 정말 그 긴 기다림을 우리가 수용해주고 옆에서 서포트해주고 이렇게 돼야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돌아가지 그것을 어떤 식으로는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막 이렇게 사회적 문제를 오히려 더 키우면 오히려 국민들은 그거로 인해서 2차적인 또 트라우마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트라우마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이해를 하려면 이 콜크 박사는 그들의 이 서바이벌, 이 트라우마로부터 이 새로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한 그 증언들을 우리가 듣고 이해하고 현실을 갖다가 정말 이해하고 그때 그 상황들을 우리가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그들을 진짜 도울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트라우마에 관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홀로코스트죠, 사실은.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당한 아우슈비츠에서 혹은 많은 정말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독가스로 죽이고 할 때 그냥 모아고 그날 바로 죽인 게 아니고 정말 오랫동안 그 수용소에서 정말 최소한도의 먹을 거리만 겨우 던져주면서 기다리게 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고통을 겪었던 이제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예일 대학의 포트로 비디오 어카이브라고 이제 그 영상을 이제 모아둔 거기에 보면은 그 루인스 오브 메모리라고 1991년도 아마 영상이 아마 거기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책에 그 로렌스 랑거가 이제 이야기하는 그 홀로코스트의 경험들에 대해서 정말 어떤 그러니까 메모리 기억들이 막 하나로 쫙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정말 조각조각 난 것들이 일종의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남아있는. 그러니까 이 겉으로 보기에는 뭐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깊은 곳에서는 정말로 이 압도당하는 그런 고통들이 있거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도 이런 것들을 정말 이해를 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인간이 사람을 갖다가 죽이고 그 독가스실에서 대규모로 죽이는 이것들을 목격하고 그 안에서 그래도 처절하게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누구한테 이야기한들 알아듣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또 다른 이 샬롯 델보라는 이분도 이제 이 여성도 이게 아우슈비츠에서 그 듀얼 이그지스턴스 그러니까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내가 완전히 구별됐다는 거죠. 내가 그때의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이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이제 그 어릴 때 성폭행 당했을 때 아빠가 밤에 찾아오면 그때부터 나는 내 의식을 완전히 저 구름 속에 숨겨두고 어떤 일이 있든지 그냥 맡겨두고 몸을 맡기고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학교에 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듯이 듀얼 이중적인 삶이 되는 아우슈비츠에서 어떤 경험들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거하고는 완전히 구별되게 살아가지만 뭐 예를 들어서 목이 말라서 우리가 이제 물을 마신다 할 때 이 물 한 컵도 마실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 아우슈비츠에서 정말 그 고통 속에서 물 한 컵이라도 마시려고 용을 썼던 것들이 그냥 우리가 뭐 그냥 물 하나 따라갖고 마시면 되는데 그 경험을 했던 그 희생자들은 그때 그 기억이 나니까 지금도 이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너무 벌벌 떨면서 마셔야 되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여러 형태의 그 모자이크된 이 상처받은 것들이 구성이 되고 그럼 내가 미래를 살아가야 되는데 이 미래까지도 이 기억들이 따라와서 계속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트라우마가 심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꾸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땠는데 옛날에 이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뭐 힘들었는데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막 끊임없이 이 과거의 그 트라우마가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떨쳐버리고 미래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자꾸 밝은 걸 보려고 하는 거는 미래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트라우마의 사이즈를 줄여주고 회복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이걸 누가 알아야 되느냐면 희생자들도 물론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트라우마 환자들도 알아야 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 옆에 가족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옆에 가족들이 이런 트라우마를 공부를 해야 본인들도 덜 지치고 이것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다. 뭐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트라우마라는 거는 나를 압도하고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광경들, 내가 견딜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내가 견디고 나와서 이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그 듀얼 리얼리티. 그때의 삶도 지금 나한테 일어나고 있고 지금 내가 뭐 학교를 다니고 직장 다니고 하는 이런 삶도 나한테 일어나는. 그 일반 사람들은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 되지만 옛날에 끔찍한 일을 겪었던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그때의 삶과 지금을 동시에 같이 살아가는.
굉장히 참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이 삶에서 과거 일들이 지금 나를 막 어떤 영향을 주니까 예측이 불가능하고 내 삶이 과거의 삶이 앞으로도 미래로도 계속 옛날의 트라우마가 내 미래도 계속 잡아가는 이제 그런 형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고통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그분들을 이렇게 같이 공감해주고 기다려주고 뭔가 회복될 수 있는 요소들을 조금씩 제공해주면 이제 그분들이 과거의 그런 고통에서 서서히 벗어난다. 정말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낸시의 이야기는 이 낸시라고 하는 분은 이제 보스턴에 있는 미드웨스턴 하스피탈 아마 중간 사이즈 어떤 병원쯤 되겠죠. 이 병원의 간호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간호 책임자가 되려면 뭐 30대나 40대 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아마 50대는 됐을 거고 뭐 이렇게 경험이 좀 많아야 되니까. 근데 이 낸시가 이제 셋째 애를 놓고 난 뒤에 본인이 이 소위 말해 이제 불임 시술을 받으러 간 거죠. 이 나팔관을 갖다가 나팔관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전기 소자를 넣어서 찢으면 이제 거기가 이제 막히니까 그럼 난자가 이렇게 이 자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니까 뭐 임신을 예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수술을 받은 거죠, 사실은. 그 뭐 본인이 병원에 근무하고 하니까 그리고 이 그런 소위 말하는 난관 소작술이라 그러거든. 난관을 전기로 찢는 그건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불임이 되니까 이제 그런 임신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뭐 이제 시술을 받는 게 뭐 병원에 익숙하니까 받으러 갔겠죠. 문제는 마취가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수술할 때 깬 거죠, 사실은. 아마 용량이 충분히 들어가지 않았거나.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깼는데 문제는 뭐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되죠. 내 지금 마취 안 됐다. 내 다시 깼다. 나를 다시 마취시켜 달라. 이래야 되는데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마취라는 거는 두 가지 약제가 들어가는데 하나는 마취를 해서 나의 의식 수준을 완전히 통증을 못 느끼는 수준까지 하는 게 한 가지 약제고 또 다른 약제는 내 근육을 완전히 이완시켜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거나 뭐 서 있거나 누워 있다 하더라도 근육 자체가 힘이 딱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강경으로 뭔가 구멍을 뚫으려면 근육이 너무 힘이 세니까 뚫어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근데 힘을 쫙 빼면 우리가 싹 복강경을 넣더라도 쉽게 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약제. 하나는 진짜 우리 의식 상태를 완전히 수면 밑에 깔아앉아서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마취 약제와 본질적인 마취 약제와 우리의 근육을 완전히 이완시키는 건데 문제는 근육은 완전히 이완됐으니까 말도 못하고 의식은 깨어있는 굉장히 끔찍한 이 상태를 이제 이 낸시가 겪기 시작하는 거죠. 수술실에서. 그러니까 말은 할 수가 없고 의식은 있으니까 무엇이 일어나는지는 알겠는데 문제는 이 통증이 이제 관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마취는 했는데 깨어있는 이 상태가 그 당시 미국에서도 1년에 한 3만 명 정도가 생겨요. 그게 일종의 이제 의료사고죠, 사실은. 그럼 그런 고통을 겪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야, 이 의사를 고발해야 되겠다. 고소해야 되겠다. 소송을 해서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낸시는 여기에 의사를, 뭐, 외과 의사를 고소하거나 마취과 의사를, 마취사하기도 하고, 뭐, 미국은 마취과 의사도 있는데, 이런, 이 사람들을 고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본 관심이 어디 있었냐면, 이 트라우마의 현실이 어떻게 내 의식에 영향을 주는지,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갖다가 회복시킬 수 있는지, 여기에 관심을 뒀다. 저는 이 낸시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서 이 낸시가 결국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되는데 첫 번째 스텝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을 수도 있겠다. 물론 뭐 본인이 소송하고 의료 소송하면 뭐 몇만 불이든 몇십만 불이든 돈을 받겠지만 문제는 그 소송을 하는 그 지리한 시간 동안
본인은 더 망가져 있고 설사 돈을 얼마를 받는다 하더라도 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의사나 마취과 의사를 형사적인 처벌을 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본인이 회복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뭐 제가 이렇게 그런 의료계 쪽에서 뭐 있다 보니까 어떨까 소송이라는 게 어떨까 하는데 이런 차원에서는 낸시라는 분이 그래도 좀 지혜로웠겠다. 결국 본인이 뭘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낸시는 이제 이 상황에서 본인을 그 상태를 알기 위해서 콜크 박사를 찾아봤고 상담을 했고 이제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뭐 이거는 이제 외래 베이스로 일어나는 거니까. 왜냐하면 뭐 전신 마취가 아주 깊은 것도 아니고 마취 깨면 집에 가면 되니까. 흉터 그래봐야 복강경으로 일어난 상처 요만한 게 다니까. 이 정도 같으면 뭐 충분히 우리가 집에 가고 하면 되는데 문제는 집에를 갔는데 본인이 어떤 감각도 없고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도 안 들고 잠도 오지 않고 뭔가 세상과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고 뭐 헤어 드라이어도 못 쓰겠고 뭐 토스트로 빵 하나 굽는 거 뭐 스톱을 해갖고 어떤 요리를 하는 거 아무것도 안 되고 집중도 안 되고 불안감만 높아지고 나는 좀 뭔가 이상해. 뭔가 막 두려운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이제 트로마의 역사에 보면은 레일웨이 스파인이라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철도 사고가 나서 뭐 크게 다친 것도 없는데 집중도 안 되고 뭔가 일도 직장 생활도 안 되고 뭐 다른 사람한테 뭐 어떤 관계도 안 되고 그럼 뭐 꾀병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트로마의 리얼한 모습들이거든요. 근데 나흘째 퇴원하고 이제 나흘째가 됐을 때 이제 낸시는 너무 두렵고 그때 이제 본인이 이렇게 마비가 돼 있었고 막 이렇게 화상 입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블루 칼라의 어떤 옷들, 그러니까 수술실에 있는 옷 색깔만 보아도 막 고통스럽고 하필이면 이제 그 남편밖에 이제 없으니까 집에 남편이 이제 본인에 대해서 완전히 그걸 덤터기를 쓰는 거죠. 불행하게도 본인이 그 분노를 표출할 때 대상이 뭐 남편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체중이 급격하게 빠지고 근데 본인은 죽을 맛인데 사람들은 너 살 빠져서 보기 좋아. 정말로 그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 얼굴 표정이나 이런 걸 조금만 읽을 수 있으면 아이고 너 요즘 뭐 살이 빠지는데 혹시 무슨 뭐 내가 도와줄 게 있을까? 뭐 불편한 게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너 살 빠지니까 좋겠어. 낸시 입장에서는 막 기가 막힌 이야기죠. 주위 사람들하고 대화도 안 되고 내 상황도 모르고 뭐 이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낸시 이야기가 이제 계속되는 건 난 죽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괴롭히느냐? 남편을 괴롭혀. 내가 나의 아이들을 내 분노로부터 지킬 수 없을 것 같다. 야, 심각하다. 그 막 애가 옆에 있어도 막 이 분노를 못 참으면 뭐 못 견디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남편을 괴롭히가면서 어쨌든 뭐 스트럭을 하는 거죠. 이거 견디보려고. 원인도 모르고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3주가 지나고 난 뒤 이제 다시 직장에 복귀해서 이제 직장에 가면은 직장에서 엘리베이터도 있고 뭐 이럴 때 수술실에서 이제 입는 우리 그 옷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다 그냥 흰 가운 하나 걸치고 병원 하는 이제 많이 돌아다니니까 수술실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때마다 옷을 다 갈아입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어차피 수술은 할 때 완전히 소독된 걸 다시 입으니까 그냥 수술실에서 그냥 흰 가운 입고 뭐 미국 병원을 많이 돌아다니고 우리나라도 많은 병원들이 이제 거기 근무하는 의사라든지 마취과 의사, 뭐 외과 의사 혹은 수술실 간호사 뭐 거기 도와주는 분들은 다 뭐 그렇게 다니거든요. 근데 딱 병원에 가서 그걸 보는 순간에 견딜 수가 없고 그 옷을 입은 사람을 막 이 두드려 패주고 싶은 분노가 치밀고
그러니까 본인도 당황하는 거죠. 왜 내가 저 사람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저 분노가 있고 저 두드려 패주고 싶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런 회상이 되고 두렵고 막 이 해리가 되는 이 정신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일을 어쨌든 마치고 집에 오면서는 막 펑펑 울고, 그리고 나서 다시는 이제 엘리베이터도 타기 싫고, 그리고 그 수술실 근처를 가기도 싫고. 근데 본인이 간호 책임자니까 본인은 수술실도 가야 되고 뭐 엘리베이터도 타야 되고 한데도 이걸 못하면 이제 일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러가야 되고 뭐 다른 방법으로 문제. 그러니까 훨씬 더 힘들게 일을 하면서 이제 생존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점차 이제 그 수술실에서 일어났던 본인이 했던 그런 기억들이 되면서 왜 그런 일이 있는지를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가, 스토리가, 그 트로마의 스토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각난 스토리지만 이제 맨시는 이게 점차 이렇게 싹 모아올 수 있게 되고, 아, 왜 그래 됐는지를 이제 어느 정도 알긴 알게 되는 거죠, 사실은. 아, 그래서 그런 수술실 간호사와의 관계 뭐 이런 하면서 아, 이런 이제 일들이 이제 기억이 나기 시작하고 이제 깬 걸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근데 본인이 이제 그러면서도 이 수술실의 기억들을 되살려 보면 막 이렇게 뭐 간호사들이 막 이렇게 막 저끼리 웃고 있는데 뭐 이상한 뭐 좀 야한 이야기를 해가면서 웃고 뭐 좀 뭐 일상에 어제 있었던 일도 막 이야기하면서 웃는데 본인은 이 근이완제를 썼기 때문에 말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고 내가 지금 깨었다는 사인을 주고 싶은데 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수술실에 다른 간호사들이나 뭐 간호보조사들은 자기들끼리 막 웃고 막 때로는 의사들하고도 농담하면서 웃고 막 이 느낌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견디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할 때 1cm만 이걸 넣더라도 하다못해 국수 마취제라도 넣으면 덜 아플 텐데 이미 마취가 됐다고 의사나 간호사는 생각하고 그냥 어쨌든 복강경을 하려고 그래도 구멍을 뚫기 위해서라도 요만큼은 그래도 그걸 넣어야 되거든요. 이 칼을 가지고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걸 대는 순간에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걸 표현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구멍을 뚫고 복강경이 들어가니까 막 장을 이제 우리가 난간이라는 게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게 아니고 이 창자 속에 이 사실은 숨어져 있겠으니까 창자를 다 이렇게 움직이고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 느끼는 통증들, 그 통증이 마취가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아주 극심한 그런 통증들. 그러면서 이 전기로 이제 찢어야 되니까 전기로 찢을 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마취가 하나 안 된 상태에서 피부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 통증을 근데 내가 아프다 소리를 못 하는 게 마취가 이 근이완제를 썼기 때문에 고함을 지를 수도 없고 이걸 서로시 수술 내내 하면서 때로는 그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이 여기 집중하지 않고 나한테 집중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농담해가면서 하는 것들이 막 분노가 이제 생긴. 그리고 마칠 때쯤 돼서 마취과에서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을 좀 더 줘라. 근데 뭐 사퇴 기록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미 마취과에서나 이런 것들이 뭐 병원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하다 보면 물론 있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각 병원마다 모든 행위를 할 때 단계별로 확인 또 재확인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환자 이름을 이야기하게 하고 그럼 이제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이름을 이야기해 보세요 하면 당신 거기 내 이름 있잖아요. 이래 되면 이제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럴 때 귀찮더라도 내가 누굽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병원 가서든지 이걸 협조를 해줘야 되거든요. 뭐 우리가 누구누구씨 오세요가 아니고 그 고객님 이름이 누구세요 할 때 내 이름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이유가 병원은 그런 단계들을 끊임없이 해줘야 되는데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아마 이게 1990년도든 2000년대 초반이든 미국조차도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되고. 뭐 우리 뭐 우스갯소리로 많이 알지 않습니까? 정형외과에서 오른쪽 다리를 잘라야 되는데 의사가 와서 뭐 왼쪽 다리를 아주 훌륭하게 잘 자르고 절단하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른쪽 다리를 잘라야 돼. 우리나라에도 뭐 있었지만 뭐 위를 잘라 수술하러 가야 될 환자를 갑상선을 수술하고 뭐 이런 일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 사고라는 부분이 있고 그 과정에서 문제는 이 낸시 이야기는 의료 사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본인이 그걸 소시 보면서 받았던 그 트라우마가 그 수술이 끝난 이후에 본인의 삶을 압도하고 공포스럽게 하고 견딜 수 없게 하고 외부 세계와 연결이 안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이 상황을 만드는 것을 어떻게 극복했느냐에 대한 이제 이야기거든. 그래서 이제 콜크 박사하고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이런 치료도 받고 저런 치료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좋아졌겠죠. 그래서 이제 낸시에게 이제 콜크 박사가 이 책을 지으면서 당신 이야기를 이 책에 넣어도 되겠느냐 동의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낸시라는 이름을 이 책에다 넣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이제 뭐 무명의 누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그 데이터에 대한 정보에 대한 그 신빙성이 떨어지니까 본인이 동의를 얻어서 이제 책을 아마 적는 거는 보면 뭐 미국이라서 그런지 혹은 참 출판사가 그걸 조언을 했는지 모르지만 콜크 박사가 참 치밀하게 잘 준비했다. 저는 뭐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낸시가 메일로 이제 오케이 자기 이름을 써도 된다. 이것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교훈이 되고 이걸 재발을 막고 또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도움이 되면 좋겠다. 뭐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됐겠죠. 하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들을 더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와 현재가 같이 막 믹스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이 트라우마와 관련된 어떤 심볼들이 있으면 이게 막 이 현실에 막 되면서 미워지고 막 이걸 공포를 느끼고 이걸 파괴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막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그 아이언 그러니까 다리미 있죠. 집에서 쓰는 다리미인데 장난감 다리미도 있거든요. 애들이 막 이렇게 소꿉장난하면서 하는 이거조차도 나한테는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옷을 다릴 때 쓰는 다리미든 뭐 어떤 뭐 다른 목적의 어떤 컬링 아이언은 제가 어떤 목적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것들이 나를 고문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리미라는 건 이게 쫙 하면서 김이 올라올 때 이게 우리가 이제 전기로 찢어지는 것과 같은 코털이라고 이야기하는 전기로 막 찢어야 되는 이 상황하고 본인이 이제 이 중복되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막 본인이 고통스럽고 이것이 막 이 정신이 오히려 혼미해질 정도로 뭐 이렇게 되면서 분노가 생기는 화가 나는 이게 이제 일종의 트라우마의 증상이거든. 증상.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이제 잘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남편이 그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 본인이 마취가 가볍게 되는 바람에 일찍 마취를 깨고 보고 있는데 모든 직원들이 자기한테 집중하지 않고 막 자기들끼리 웃으면서 실제로는 뭐 우리가 늘 긴장하면서 일을 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 편안하게 하면서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일들을 진행해야 되지 막 오자마자 막 바로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수술실 분위기는 좀 여유 있게 천천히 하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 환자가 숨을 제대로 쉬는지 혈압이 괜찮은지 근데 이제 그 마취과 의사가 놓친 거는 마취의 깊이가 적당한지 요즘에는 이제 마취의 깊이를 모니터링하는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장비의 도움을 받으니까 우리가 마취가 정말 깊이 너무 깊이 되면 또 마취를 못 깨니까 또 너무 얕으면 또 환자가 통증을 느끼니까 우리가 정말 그 적정한 선을 유지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마취과 의사의 역할이긴 한데 이제 이런 것들이 남편은 갑자기 이제 그 웃고 있는 사람들하고 중복돼서 보이니까 남편이 웃으면 그 웃음이 나를 편안하게 과거에는 남편이 웃고 미소 지으면 나한테 편안했는데 지금은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되니까 내 주위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그 남편이 희생양이 돼버려요. 뭐 그렇지만 또 직장에 가서는 또 일은 또 잘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서바이벌 이 생존자들의 이야기가 듀얼 이그지스턴스 직장에 가서는 또 아무렇지도 않게 또 일을 또 잘하는데 또
퇴근을 하거나 일상 다른 걸 할 때 그런 트라우마와 관련된 어떤 물질, 그런 물체들, 색깔들, 냄새, 뭐가 탄다. 이러면 이게 우리가 이 찢을 때 나타나는 그 타는 냄새하고도 또 맞물리니까 또 본인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게 이 듀얼 이중적인 이 존재로서 살아가는 이게 이제 낸시의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어떤 서바이벌의 이야기지만 강론에 들어가면 한 예를 들면서 아 이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실제로 시술은 45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뭐 배에다가 구멍 하나 뚫고 카메라로 보면서 옆으로 그 난수가 있으면 그냥 잡고 찢이고 끝. 그 양쪽이니까 오른쪽 난관 찢이고 왼쪽에 난관 찢이고 끝. 수술은 정말 간단하거든요. 이 45분이라는 거는 들어와서 이제 마취하고 또 소독해야 되고 포를 다 덮어야 되고 복강경 뚫어야 되고 난관을 찾아야 되고 오른쪽도 찾았고 또 왼쪽도 찾고 그걸 찢이고 또 출혈이 없는지 봐야 되고 또 안에도 이 소독을 또 해줘야 되고 뭐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45분이지 실제로는 되게 짧은 시술이거든요. 근데 이 45분 동안 이 많은 기억들이 완전히 복원이 됐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낸시는 그 기억들이 여전히 인컴플리트하다. 완전하지 않다. 그러니까 기억이 난 부분도 있고 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이 조각 나고 냄새, 색깔, 뭐 어떤 분위기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참 본인이 이제 이게 견딜 수 있겠냐? 이걸 내가 이걸 이제 스트럭을 하는 거죠. 막 용을 쓰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 낸시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야, 이게 지금도 가능할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낸시가 이제 사실은 그 뒤에 두 번째 수술을 받게 되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그 아주 간단한 수술, 그 불임 시술이죠. 그 난관을 이제 소작해서 뭐 난관을 결찰할 수도 있고 소작할 수도 있는데 이 시술을 받으면서 이런 일들 트라우마를 받은 이 낸시가 두 번째 수술을 뭐 수술명은 이야기 안 했으니까 뭔지 모르지만 뭐 예를 들어 자궁을 적출하거나 뭔가 좀 큰 수술이겠죠. 그러니까 모 익스텐시브라는 건 아주 좀 광범위한 수술이니까 뭔가 암이 있었거나 뭐 혹은 큰 종양이 있었거나 뭐 이런 일들이거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낸시가 뭘 이야기하느냐면 뭘 요청하느냐면 수술 전에 의사들하고 마취과 의사가 본인의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미팅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의사와 마취과 의사가 같이 만나지는 않거든요. 보통은 이제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하기로 하고 언제 수술을 합시다. 뭐 산부인과 의사가 언제 수술 날짜를 잡으면 마취과 의사한테 일종의 컨설트를 하죠. 자문을. 이런 환자를 내가 언제 수술하려고 그런다. 거기에 대해서 수술 전에 검사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 혹은 수술할 때 잘 챙겨야 될 게 있으면 미리 좀 챙겨둬. 그래서 그날 수술을 할 때 뭐 마취과 의사가 마취가 동의가 돼야 일단 진행이 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같이 한 자리에서 그리고 콜크 박사가 뭐 나도 수술실에 나도 같이 갈게.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가 정신과 교수죠. 그러니까 하버드 의대에 이 교수가 그 자기 환자인데 물론 뭐 이제 간호 책임자니까 이분이라고 해서 뭐 특별 대우였는지 아니면 자기 환자니까 그 마음을 아니까 챙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콜크 박사가 수술실까지 따라갑니다. 따라가고 서지컬 스크럽이라는 거는 수술실에 가면 우리가 이제 손을 씻지 않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면 손을 씻고 옷도 입어야 되니까. 뭐 어쨌든 이래갖고 옷도 입고 수술실에 가서 본인이 수술하는 건 아니죠. 이제 마취가 되고 깰 때까지 이제 쳐다보는 거죠. 그때 낸시가 가졌을 그 위로, 안정감. 이게 아마 저는 리커버리의 어떤 사인으로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낸시가 수술이 이제 잘 끝났을 거고 뭔지 본인이 안전하다. 이 안전하다는 느낌.
그러니까 트라우마 환자들의 특징은 뭐 맨 앞에 강의부터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내 자신의 생존, 안전한 거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니까 두려운 거거든요. 우리가 두려운 게 뭐냐? 나의 안전이 이제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본인이 이제 어떤 조금씩 이렇게 회복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행동인지 치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려움, 터널이 들어가는 게 두려우면 계속 터널로 반복해서 데리고 들어가면 너 좋아진다.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콜크 박사예요. 내가 안에서 이 안전한 것에 대한 내 안에 뭔가 모르는 그것이 확인이 되면 터널 들어가도 괜찮다. 근데 이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억지로 터널로 들어오고 간다.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차를 과속으로 몰고 가면 좋아지지 않을까? 안 된다니까. 이 사람이 내부에서 이 충족이 되면 나중에는 뭐 빨리 좀 가도 본인이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이 내적으로 채워지는 거를 채워줘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걸 그만뒀다. 이게 행동인지. 그래서 앞에도 보면 행동인지 치료가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것이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콜크 박사 맨 앞에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환자 각자에 맞는 치료가 따로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됐다고 해서 여기도 바로 이것이 도움되는 게 아니고 살짝 시도해보고 오케이 반응이 안 좋거나 결과가 안 좋으면 또 다른 걸 생각해주고 하는 것이 의사의 역할이고 그 심리 치료를 하는 사람의 역할이지. 나이가 A라는 사람을 가지고 이걸 치료해봤더니 도움이 됐어. 너도 이거 한번 해봐. 시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 결과가 A라는 사람한테 적용됐다고 해서 B한테도 똑같이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낸시는 CBT, 행동인지 치료를 그만두고 소위 말하는 이제 사이코 다이나믹 사이키아트리, 이게 이제 정신분석 치료, 정신역동 정신치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이제 무의식에 들어있는 것들을 다시 끌어올려서 다시 이제 치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낸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이 이제 그 불임 시술을 받기 위해서 이 그 난관 소작술이든 결찰술이든 이 난관에 대해서 이걸 하는 수술을 받으러 가서 겪었던 이 트라우마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도 동일한 게 있다고 해서 낸시와 같이 이런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사람마다 동일한 일을 겪어도 데미지를 어떤 사람은 100을 받는다면 어떤 사람은 50을 받을 수도 있고 30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 낸시의 살아왔던 과거, 낸시의 어린 시절, 혹은 정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받았던 그런 트라우마, 혹은 낸시의 부모님들이 어릴 때 받았던 트라우마도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무의식에 뭐가 있는지 이걸 건드리고 나서 낸시가 좋아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정신분석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고 도움이 안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낸시는 아무래도 이제 병원에 근무하고 여기에 대한 공부를 좀 할 수 있고 특히 전체적인 본인이 트라우마가 있는 것들이 하나 이야기로 만들 수 있을 만큼 본인이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 이것이 이제 이 치료도 적극적으로 받고 콜크 박사도 찾아가서 이런 과정도 하고 적극적으로 내 수술 받는데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내 수술 받는데 당신이 와주면 좋겠다. 당신이 내 수술 받는 걸 보고 있으면 내가 안전하다는 걸 느낄 수 있겠다. 이런 요청도 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그거를 내가 수용하고 오케이 내가 갈게. 이렇게 나에게 맞는 의사를 만났다는 것이, 나를 이해해주고 같이 도와주겠다는 그 의사를 만난 것은 낸시가 그만큼 내 병을 소송하고 돈 받아내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몸을 회복시키고 내 새 아이들을 잘 키우고 남편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되겠다는 그 의지가 있고 소위 말해 인사이트, 이 통찰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는 좋아지게 돼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간도 그것이 왜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지 몰랐지만 본인이 이걸 겪으면서 또 공부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이 치료보다는 이걸로 가야 되겠다. 뭐 이제 하면서 또 하고 또 필라테스까지도 했다. 그 육체적인 운동을 통해서 본인이 많이 회복이 됐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낸시의 이야기의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
그래서 그 정신역동 치료를 하는 그 정신과 의사한테 다른 의사들은 막 이렇게 본인을 이제 이렇게 치료해서 고치려고 했다. 근데 다 실패했다. 근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이제 CBT라고 행동 인지 치료라는 거는 이 인지 행동 치료죠.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이런 트라우마에 힘들어 하니까 당신이 예를 들어서 뭐 수술실에 동일하게 막 있다고 가정하고 당신이 마취가 안 된 상태를 다시 한번 겪어보고 자꾸 반복하다 보면 이거는 지금 리얼한 현실이 아니니까 금방 그런 그 두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본인이 해보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만난 그 정신역동 치료를 했는 정신과 의사는 본인은 이 환자를 잘 알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환자의 아이들 그리고 그 경력들 그래서 리질리언시 이 환자가 이 회복 능력이 충분하다는 걸 알았다는 거거든. 우리가 그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하와이에 있는 어떤 섬에 알코올 중독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애들이 대부분 공부도 못 마치고 그 다음 좋은 직장도 못 갖는 데 비해서 3분의 1은 회복 능력이 있고 오히려 다른 집에 부모가 좋은 공부를 하고 경제적으로 나은 애들보다도 공부도 더 잘하고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거나 마약 중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오히려 더 리더십도 있고 사회적으로 더 성공한 이유가 뭐야 할 때 이 리질리언시 회복 능력이 그래서 정신역동을 하는 의사는 아마 이 낸시라는 여자를 아마 주의 깊게 봤을 겁니다. 진단 능력이 있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환자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굳이 막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주고 때로는 기다려주고 격려해주면 스스로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낸시가 다 회복을 하고 그래서 이 기억들이 본인이 완전한 한 사람으로서 조각나거나 이게 아니고 완전한 한 인간으로서 다시 구성될 수 있는 그 중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 필라테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피지컬 코어 이 내적으로 마음 근육처럼 육체의 근육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건강과 육체의 건강은 맞물리기 때문에 내가 필라테스 하면서 건강이 회복되고 더 강해지고 그러면서 운동만 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운동에 대해서 저는 또 요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운동을 하더라도 혼자서 산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자꾸 할 게 아니고 산책을 하더라도 산책하는 그 커뮤니티에서 사람들하고 만나고 또 산책도 산책대로 하고 또 만나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이 필라테스라는 게 그저 강사가 시키는 대로 뭐 몸을 피우고 허리를 피우고 하는 이런 필라테스가 아니고 필라테스에 있는 그 커뮤니티 한 멤버로서 서로 이 나라는 사람이 분노하거나 할 때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래 괜찮아 용기 주고 위로해 주고 이 억셉턴스라는 나를 내 모습을 내가 보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내가 이 트라우마의 결과 증상이지만 분노 조절 장애가 있고 쉽게 삐치고 화가 날 때 그거 너는 그러니까 인간이 안 돼. 이게 아니고 그렇죠. 그 트라우마 때문에 당신이 힘들어하는 거 우리 알고 있어요. 우리 같이 도와줄게요. 같이 한번 해봐요. 이 이야기가 이 낸시로 하여금 회복하게 했다. 그래서 필라테스는 트라우마에 도움이 돼. 이게 아니고 필라테스를 하더라도 본인이 이기에서 느낀 사람들과의 교통하고 사회적인 서포트 이런 관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를 해야 그래서 이런 정신적인 것, 사회적인 것, 육체적인 것들이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회복을 해서 결국은 현재를 또 미래로 이렇게 나아가는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합하면서 내가 듀얼 익지스턴스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고 트라우마의 나와 지금의 내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내가 이걸 극복하고 이제 온전한 나로서 내 삶을 내가 주도하는 이 삶으로서 갈 수 있도록 이게 됐다. 이게 낸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콜커 박사는 낸시가 회복이
이제 첫 번째 사인은 이제 본인이 두 번째 수술을 받을 때 본인이 마취과 의사와 외과 의사 같이 만나고 자기도 수술실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안전한 걸 느꼈을 때부터 이제 낸시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제가 보는 관점은 처음에 내가 이 소송에서 이 나쁜 의사들, 이 나쁜 마취과 의사들을 내가 응징하고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뒀으면 그 긴 시간을 낸시는 거기에 아마 쏟아붓고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아마 회복도 더 늦어졌을 거다. 근데 낸시는 내가 뭔가 45분밖에 안 되는 이 시술을 받고 하는데 내가 이상해지고 그 전에 없던 분노가 생기고 그 전에 없던 만큼 이 안정감이 없고 잠도 못 자고 하는 거를 원인을 알고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인사이트. 내 몸의 상태를 파악하는 거. 이런 통찰력이 결국은 치료를 온전하게 받고 본인이 이제는 그 안전하고 본인의 일을 본인이 주도적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성공적인 치료가 됐다. 그래서 이 콜크 박사는 일반 사람들하고 달리 내가 뭐 해주니까 도움이 됐다. 그래서 이 사람 내가 치료했다. 이게 아니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 낸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처럼 나레이션 하듯이 이렇게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트로마 환자들이 어떻게 겪어왔고 어떻게 치료를 하는데 가장 모범적인 이 낸시 이야기는 결국은 핵심이 본인이 그런 이게 있었다는 거죠. 진단이 내 상태를.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뭐 물론 이런 의료적인 일도 겪지도 않고 9.11 같은 일도 겪지 않고 전쟁을 겪지 않았지만 제가 보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모두 다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크고 작은 트라우마가 우리한테 남아있다는 걸 저는 알게 됐고 그런 것들을 내한테 있는 트라우마가 나로 하여금 이런 행동을 만드는구나. 나로 하여금 때로는 저 사람들한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집중하고 도와주고 이거보다는 내한테 집중하고 내 위주로 생각하고 모든 세상 사물을 내 관점으로만 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저는 이번에 트라우마가 이렇게 사람을 만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걸 이해하고 어떻게 도와야 될지에 제가 관심을 가지는 거는 제가 트라우마가 사이즈가 줄 때 이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내 트라우마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내 몸에 남아있는 그 많은 트라우마의 흔적들이 어떻게 남아있고 어떻게 내 생각이나 내 행동에 영향을 주는지를 저는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38강까지 정말로 긴 시간을 1부에서 4부까지 우리가 했던 거는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 트라우마의 다른 말로 하면 트라우마라는 게 이런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는 트라우마가 나한테는 어떻게 남아있는지 하는 진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5부 39강부터는 회복으로 가는 길, 치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제는 회복은 내가 트라우마를 온전히 이해했을 때 이해하는 만큼 치료 속도가 빨라지고 치료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제가 오타가 있는데 이 Healing from Trauma에서 Owing Yourself, 나 자신의 어떤 그를 소유하는 거. 그게 내가 트라우마에 압도돼서 내가 원하지 않는 분노를 표출하고 화를 내고 두려워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느낌이 들어도 오케이, 이거는 트라우마 때문에 나한테 주는 이런 것들이야. 제가 이제 뭐 어떤 사람이 누가 보자 그러면 막 심장이 뛰고 두려울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그러면 이제 핑계를 대고 뭐 다음에 보지 뭐 내가 좀 다른 일이 있어 이렇게 핑계를 댔는데 지금은 내가 누가 만나자 그럴 때 누가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누자 그럴 때는 이게 나에게 남아있는 트라우마의 형태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걸 어떻게 긍정적으로 극복할지 하는 게 저는 이 나를 소유하는 것 이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39강부터는 이런 회복으로 가는 길, 트라우마의 치유에 대해서 이제 단계별로 하나씩 구체적인 것들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트라우마를 보다 더 이해하고
이제 트로마를 치유하는 본격적인 정말 지금까지 38강까지는 우리가 트로마를 알았다면 이제는 회복하는 우리가 치유하는 이 과정으로 들어가는 그걸 준비하는 것이 38강까지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39강에서는 이런 회복으로 가는 것에 대한 도입부, 인트로덕션, 시작과 그리고 우리가 이제 회복에 관한 새로운 포커스. 우리가 과거에 트로마에 대한 진단이 과거에는 뭐 정신분석이나 이 정도였다면 이제는 CT, MRI 또 기능성 MRI 혹은 많은 뭐 뇌파 검사라든지 이런 장비들이 도입되면서 우리가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진단이 정확하게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다면 치료도 이런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는 치료가 과거처럼 뭐 대충 해보니까 이런 게 아니고 이것을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게 이 정도고 그랬을 때 이것이 안 됐을 때는 다음 뭘 생각해보고 이런 것들은 이제는 뭐 과거보다는 그러니까 아까 70년대 80년대보다는 지금 2020년대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정말로 이렇게 먼 길을 돌아가지 않고 바로 치료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